사나이는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토록 극렬한 충성을 바친 인물이 또 있을까요? 민주화의 열기 속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홀로 주군을 지켜낸 그 남자. 오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전두환 정권의 심장, 장세동입니다. 그는 한때 대통령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를 받았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쏟아진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역행한 권력의 잔재라 비판했고 또 누군가는 죽음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바친 최후의 사나이라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1956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세동은 1936년 9월 27일 전라남도 고흥의 가난한 집안에서 삼남 오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4살 되던 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가 지내던 경기도 경성부 신설정으로 이사하며 정착했고 이후 8.15 광복 후에는 도남정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후에도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아버지 장정국은 해방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했고 이후 대한토건협회에서 일했지만 가족들의 일상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장세동은 전쟁 발발 하루 전 아버지의 수술로 피란조차 가지 못한 가족들과 서울에 남게 되었고 조선인민군 치하에서 3달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식량을 구하러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고 어린 장세동은 전쟁의 잔혹함과 가정을 덮친 공포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장세동은 가족과 함께 고향 고흥으로 내려갑니다. 가난은 계속됐고 학업은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길이 있었으니 바로 학비 걱정 없이 학업과 직업이 보장되는 군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어쩌면 가난한 소년이 가진 유일한 탈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1956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육군사관학교 16기로 입학한 장세동은 1960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며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출신은 훗날 그의 운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당시 군부의 핵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사조직 하나의 주축이 주로 대구, 경북 등의 영남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장세동은 명백한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세동이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계보나 학연이 아닌 그의 참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군 내부에서 이미 난놈으로 통할 만큼 이례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65년 대한민국 육군 대위였던 그는 최초의 전투부대인 맹호부대 1진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됩니다. 그는 이후 무려 3차례나 파병될 정도로 용맹함을 떨쳤습니다. 1966년 4월 이틀에 걸친 퀸 북쪽의 탄광 지역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그는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일반적인 지위의 장교라면 후방으로 물러날 상황이었으나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세동은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베트콩 43명을 사살하고 한 개 중대를 전멸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쓰러진 그에게 의무병이 달려왔을 때 전한 말은 그의 군인 정신을 대변합니다. 나보다 부하들부터 먼저 치료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봐달라. 젊은 장교의 이 희생 정신은 곧 국내 언론의 젊은 영웅 장교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통해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용맹한 군인의 소식은 당시 베트남에 파병 중이던 우기수 선배 전두환 중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전두환은 한 번도 안면이 없던 장세동이 입원한 병실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는 부상을 입은 장세동을 향해
너야말로 참 군인이다라고 칭찬하며 극진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직속 상관의 변문안도 아닌 안면 없는 선배의 이 파격적인 방문에 장세동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때를 회고하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바칠 만하다는 결심을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놓게 됩니다. 1967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장세동은 전두환이 대대장으로 있던 수도 경비사령부 제30대대에 작전장교로 배속되며 근접 보좌를 시작합니다. 이후 장세동은 전두환이 거쳤던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부사단장, 제1공수 특전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 보직 등의 직책에서 총 5차례 약 7년 8개월 동안 근접 보좌하며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장세동은 전두환의 분신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군인의 길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났고 하나라는 군내 사조직의 일원이 되며 돌이킬 수 없는 권력의 흐름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대개 한 인물의 결정적인 선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장세동에게 그 순간은 1979년 12월 12일 밤이었습니다. 2달 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한국 현대사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세동은 대령 신분으로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0경비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인근의 경호를 책임지는 것이었고 직속 상관은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이었습니다. 신군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불법 체포하고 이를 반대하는 군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군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패는 서울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수도경비사령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령관인 장태환 소장은 군인에게 지휘 계통은 생명이라며 신군부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저녁 7시 10분경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정승화 총장을 불법 연행하자 장태환 사령관은 사태를 파악하고 휘하 부대들에게 반란군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세동의 운명을 바꾼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정당한 지휘 계통에 따라 직속 상관인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충성을 따랐습니다. 신군부의 핵심원이었던 장세동 대령은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30경비단은 수도권 방위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세동은 군사 반란을 저지하려던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을 체포하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관계에 충성을 바치는 군인으로서 가장 위험하고도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오직 전두환 각하 한 분만 믿고 따랐다고 밝혔으며 그에게 이 행동은 의리이자 생존이었습니다. 장세동은 이 공로로 파격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군사 반란 직후인 1980년 그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며 제3공수특전여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81년 7월 그는 현역 준장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발탁됩니다. 이 임명식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보통은 임명받은 자가 선서를 하지만 전두환은 장세동에게 임명 내용을 낭독하게 한 뒤 스스로 선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을 지켜줄 사람 앞에서 내가 직접 선서하고 싶다고 말하며 장세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경호실장을 맡게 된 장세동은 약 3년 7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군부와 정보기관, 심지어 정재계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당시 장관급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위였습니다. 장세동 경호실장의 통치 방식은 심기경호라는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그는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내린 잘못된 결단이 국가에 미치는 무형적인 손실이 엄청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신체 안전을 넘어 마음과 기분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세동은 대통령의 호출에 5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게 24시간 구두끈조차 풀지 않고 대기했으며 대통령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깔끔한 외모와 똑같은 향수까지 신경 썼고 산책로의 돌뿌리 제거는 물론 새 배설물을 녹이는 약품 개발 지시까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치밀함과 사력을 다한 충성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심리적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충성은 치명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세동이 대통령에게 외부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을지언정 동시에 미심의 냉정한 목소리가 대통령의 귀에 닿는 것을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 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세동의 경호 능력과 주군에 대한 신뢰가 가장 극적인 시험대에 오른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범화 아웅산에서 발생한 북한의 폭탄 테러였습니다. 대통령을 노린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요인 및 수행원 다수가 희생되었고 이는 명백한 경호 실패였습니다. 그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대통령은 경호가 미치기 어려운 현지에서의 악조건을 인정하며 장세동의 개인적인 충성심에 변치 않는 신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세동과 전두환 간의 공적인 책임을 넘어선 사적인 신뢰관계를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웅산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한 장세동은 1984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며 군복을 벗고 권력의 또 다른 심장부인 제13대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임명됩니다. 경호실장에서 안기부장으로의 이동은 그가 경호를 넘어 정보와 공작정치라는 정권 유지의 핵심 영역을 장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안기부장 재임 시절 그는 1985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일명 용파리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 정권의 안정을 위한 공작정치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이러한 행보는 그의 권력이 합법적 행정 영역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절정에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분부나 공작정치가 아니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고문을 은폐하려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건 발생 주체는 경찰이었지만 장세동은 사태 수습 실패와 정권 도덕성 훼손에 대한 최고위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1987년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안기부장에서 물러납니다. 당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죽은 박종철 학생이 산 장세동을 쫓아냈다는 비판적인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웅산 테러의 실패는 주군의 신뢰로 덮을 수 있었지만 시대의 요구가 낳은 민주화의 물결은 개인의 충성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가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988년 정권은 새롭게 바뀌었고 새 정부는 전두환 정권 비리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공청산의 칼날은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장세동을 향했습니다. 그해 11월 7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제5공화국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청문회, 즉 50 청문회였습니다. 이 청문회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과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국회의원들의 준엄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 남산의 황제라 불리던 장세동 역시 이 심판대에 섰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장세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함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청문위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혹과 비리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내가 책임질 일이다 라고 진술하며 대통령을 향한 책임 회피 행위를 극도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쏟아냅니다.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 청문회장은 이 충격적인 발언에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이 말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낳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의 잔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리의 사나이, 충신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공적인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했으나 사적인 의리라는 가치에서는 최고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충성심이 법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세동은 자신이 알려 죽겠다고 맹세했던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준엄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속은 1989년으로 제5공화국 강제모금 및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두 번째 기속은 1993년으로 1985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일명 용파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이 사건 역시 자신이 단독으로 주도했음을 자처하며 나 이외에는 더 이상의 배우는 없다는 발언을 남기고 또다시 충성을 과시했습니다. 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구속은 1996년으로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핵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법적 처벌은 총 3번의 옥살이와 수년간의 수감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대통령보다 무섭다는 권세를 누렸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정권의 제목을 스스로 짊어지고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소 후 행보는 여전히 장세동다운 충성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죽은 전두환을 찾아가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며 자신의 고난을 사적인 의무로 치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대적인 충성은 끊임없는 논란의 그림자를 낳았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충성심이 과연 순수한 의리인지 아니면 30억 원의 대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세동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 전두환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총 30억 원이 넘는 위로금은 그의 모든 행위에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충성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권력에서 물러난 장세동은 돌연 제16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3번의 감옥행으로 몰락한 전직 권력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슬로건은 가자 의리의 나라로였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의리의 가치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인 38억 원을 신고했던 장세동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진짜 사나이 모임과 함께 전국을 돌며 유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이 변절을 일삼는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출마는 5공화국의 향수를 가진 소수 지지층에게만 호소력을 가졌을 뿐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시대착오적인 과거 권력의 잔재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생을 바친 전두환의 반응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그의 출마를 극렬히 반대하며
우리 시대는 끝났다. 왜 또 나서나? 라는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장세동의 출마는 전두환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은 자신의 측근에게 세돔이도 나이 먹으니 이제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라는 서운함과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장세동은 전두환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으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장세동은 결국 선거 전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선거 하루 전날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후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도 발길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대권 도전은 쓸쓸한 실패로 끝났으며 장세동은 권력의 뒤안길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칠리 빌려 군사 반란 가담자들은 군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그는 쿠데타 주동자들과 함께 군인 연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수지 김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 14억 원을 책임지는 부상권 청구로 경제적 파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다며 남은 3억 3천만 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내란 반란죄로 군인 연금까지 끊기는 등 그의 삶은 끝내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망한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던 많은 예측근들이 외면했지만 장세동은 소원해졌던 정치적 관계나 지난날의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전두환의 빈소를 나흘 동안 지키며 마지막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세동은 절대적 충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 태어났고 그 가치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섰으며 결국 그 가치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모든 것을 잃은 비극적인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두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고 그림자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헌신함으로써 의리의 사나이라는 칭호와 민주주의 역행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충성이 충돌했을 때 한 인간이 치어야 했던 가장 값비싼 대가를 보여주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장세동의 충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사건과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차분히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물로 보는 현대사였습니다.